자, 지금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속보로 올라오는 자막들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 승리, 또 해리스 후보가 뉴욕주 승리했다, 이런 속보가 올라와 있고요. 트럼프는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주 승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시시피, 엘레바마, 오클라호마, 테네시도 트럼프가 승리한 걸로 되어 있고요. 자, 해리스,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주에 승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가 아칸소주에서, 해리스는 뉴저지주에서 각각 승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리노이 볼까요? 해리스 후보 일리노이, 또 델라웨어도 승리를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선 개표 중에 트럼프는 120, 해리스는 99명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속보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위쪽, 우측 상단에 보면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업데이트된 속보만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동부부터 출구조사는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저 나온 수치는요, 크게 뭐라 그럴까요? 스윙보트에서 어느가 이겼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예상했던 빨갛게 표시된 지역 또는 또 파랗게 표시된 지역,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에서 이기고 있고, 또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던 곳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지역에서의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명의 이제 패널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지금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제 시간차 순으로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미국 서부를 제외한 동부부터 중부까지는 거의 다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당선자가 나오려면 270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154,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81 선거인단을 이렇게 확보한 것으로 지금 가장 최신 집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경합주로 불리는 그 선거인단 19명의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로 뽑혔던 이 펜실베이니아 주가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개표가 28%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54.1%,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밀라 해리스가 60% 이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개표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점점 도널드 트럼프도 여기서 이제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7곳 경합주 중에서 또다시 개표가 좀 시작된 곳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번 가볼까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51.2%로 앞서고 있고요. 47.6%로 카밀라 해리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조지아주가 지금 경합주인데요. 조지아주에는 선거인단이 16명이 배정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52.3%, 카밀라 해리스가 47%로 뒤쫓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합주 중에서 위스콘신주는 10개의 선거인단, 10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역시 52%로 앞서고 있고, 카밀라 해리스는 46.4%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어제 마지막 유세를 했던 미시건으로 가보면요. 미시건은 15명이 배정돼 있고요. 카밀라 해리스가 현재 52.9%로 앞서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45.2%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합주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서부 쪽은 지금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인단 수, 지금 당선자가 나오려면 270명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154명,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81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시간이 동부부터 서부로 그 개표를 먼저 하는 순서들이 있고,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먼저 개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오전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첫 출구조사 결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첫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제
켄터키 주에서는 트럼프가, 또 버몬트 주에서는 해리스가,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해리스가, 또 메릴랜드 주에서도 해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좀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온 것이 지금 개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의 의미는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의미가 적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예측한 부분과 관련해서 네.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7개의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네네.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를 보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우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직 그 폭을 트럼프가 많이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사전 투표가 개봉됐을 때 그때 따라오는 표로 역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재 순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같고요. 네네. 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 주지사가 패배한 거로 벌써 발표가 됐어요. 그것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약간 불리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선택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정민 기자께서 설명하신 위스콘신 부분은 방금 전 또 보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바뀐 것 같고요.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해리스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필라델피아 표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대도시 지역이 지금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고 네네. 같은 주 내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 개표의 순서까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단 신범철 전 국방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또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 또 해리스가 앞선 곳에서는 해리스가 앞서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때 노스캐롤라이나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진행은 생각보다는 빠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상황? 네, 지금 신범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우리 선거 전에 벌써 이 선거는 굉장히 박빙이고 네. 뭐 이미 파란 주는 민주당이 가져갈 거고 빨간 주는 공화당이 가져갈 거고 그럼 중간에 남은 건 7개 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었는데요. 네. 정말 그 7개 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선거 박스가 열렸느냐에 따라서 투표 박스가 열렸고 그다음에 개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초반에 나오는 그 표심이 보이는 거니까는 이 결과는 저희가 정말 쫓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뭐 같은 얘기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우리가 늘 보던 대로 그러니까 남부와 그리고 또 중북부 지역은 이제 트럼프가 가져갈 걸로 이미 예상이 빨갛게 마크가 예. 돼 있던 네. 지역입니다. 이제 그대로 가고 있고 아직 서부가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파랗게 칠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림대로 이제 서부 지역은 또 이제 그 카멀라 해리스가 가져가게 될 거고 그리고 네네. 또 동부와 동북부 쪽에서는 또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착착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승리가 선언된 곳은 일단 인구수도 좀 적고 선거인단도 적고 해가지고 개표가 좀 빨리 되는 지역들이죠. 네네. 거기선 이미 우리가 예상한 수순대로 먼저 이제 자기들 확보가 가능한 이 선거인단들을 예상대로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입니다. 네네네. 지난 2020년 대선 같은 경우 11월 3일이 대선일이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승리 보도 종결시킨 게 11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간접 투표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로 자기가 사는 주에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사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 유권자 표의 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건데 네. 그 탄생에는 앞서 뭐 노예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연방 국가로 출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연방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각 주가 갖는 권리가 조금 더 보태진 거죠. 그래서 이 수를 보면은 435개의 일반 국회의원, 하원의원 투표에다가 100개의 주에서 2명씩 뽑는 네. 상원의원표를 더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가중치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3개 표는 이제 워싱턴 DC는요 수도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못 뽑아요. 네. 하원도 상원도 못 뽑으니까 거기 인구 비례로 해서 3표를 더해준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전체 다수로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네. 소수주, 미국 지도를 보면 그 중부유 지역에 있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그래서 예. 선거인단이 뭐 5개, 6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원과 상원을 3분의 1로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예. 50개 주에 4분의 3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제도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당분간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운동도 특화되는 것 같아요.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을 집중해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투표자의 성향은 변해왔다는 점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오하이오가 뭐 일부 미국 언론 CNN에서는 뭐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네. 이미 오하이오는 공화당으로 갔다고 발표됐지만 예. 오하이오주가 이제 공화당의 텃밭이 된 거죠. 과거에는 스윙 스테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하고 있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계속 불리지만 네네. 계속 아슬아슬하게 민주당이 이겨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공화당이 가져오지 못한다면 네바다를 반드시 이기고 예. 저쪽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작은 주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미국이 연방제라는 그 특징을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지만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네.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거 제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지를할지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되는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속보 자막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좀 이정민 기자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선거 제도 때문에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반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 교수님. 글쎄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 못한 어떤 반전의 큰 결과가 있다고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7개 주에서만 우리가 승부를 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신범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보들의 맨 마지막 날 동선 같은 경우를 보면 마지막 경합주 몇 개만을 방문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호소를 지금 끌어모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왔던 것들, 뭐 과연 경제 이슈나 아니면 이민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민주당의 그 전통 지지층이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네네. 공화당 지지층이 어떻게 변화하냐 그런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선거 제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이렇게 뭐 반전 같은 거를 생각한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대선을 치르면서 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도 함께 선출을 하는데요. 6년 임기 연방 상원 2년마다 의석 3분의 1을 새로 뽑는데 지금 상원 의원은 민주당, 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다수인데 이번에 좀 뒤바뀔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앞서고 있지만 네. 지금 나오면 좀 뭐 공화당이 좀 앞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또 좀 하고는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예, 많이 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하원 의원은 435명을 전원 다 반곡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 바꿉니다. 다 바꾸는 435명 다 예. 바꾸고요. 2년 임기고요. 네. 상원의원은 6년 임기인데 A존, B존, C존 해가지고 3분의 1씩 이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또 상원의 판도가 바뀌면 미 의회 권력이 또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면은 의회 권력도 장악하고 네. 행정부 권력도 장악하는 거고 해리스가 만약 승리하게 되면은 상원을 예. 뺏기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뭐 269 대 269 막 이렇게 나올 것도 막 예상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9 대 269가 나오면 내년 1월에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화당이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서 네. 네네. 만약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이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앤디 김, 한국계죠. 앤디 김이 상원에 당선됐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하원 의원 1인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겠죠. 일단 구조 자체도 상원은 100명밖에 안 되고 하원은 435명이고 또 외교와 관련해서는 상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도 상원 의원의 위상이 대단한데
한국계가 최초로 상원의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 미국 내에서 한인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위상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또 앤디 김 저 개인의 역량도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바로 이제 하원의원에 3선한 다음에 지금 당선이 되는 건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런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뭐 비단 뭐 한국과의 관계에서만 뭐 영향력을 행사할 건 아니지만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또 주별로 투표 시작 시간이 다르고 또 초접전이 이어진다면 이 최종 승자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려면은 지금 경합주 7곳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투표 당일날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조지아주와 미시간주 역시 좀 빨리 윤곽이 잡힐 것 같지만 길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이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미시간주는 아마 다음 날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표 속도를 올려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주기도 하거든요. 예. 나머지 3개 경합주를 보시면요.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3개 주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주들로 꼽힙니다. 예.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가운데 이 선거일 다음에 도착한 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네네. 이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투표 마감 전에는 사전 투표 개표가 전혀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접전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가 특히 가장 이 중에서도 서쪽에 서쪽에 있으면서도 또 제일 까다롭게 규칙을 정해놨는데요. 예. 이 그랜드 캐년 이런 산악 지형이 있다 보니까 예. 특성상 우편 투표 비중이 큰데 선거일 당일까지도 예. 우편 투표 접수를 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표들이 많고요. 예.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서명이나 사소한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도 고칠 수 있게 주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 개표와 집교가 완전히 끝나려면 정말 길게 며칠 그리고 예. 최장 13일까지 예상하고 있고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장 13일로 예. 예상했습니다. 자, 지금 그 CNN의 라이브 장면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아직 개표가 안 돼 있는 서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 상황으로서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따가 오후까지는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은 민주당이 226표 네.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219표까지는요. 네. 예상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나머지 90표가 달려있는 그 스윙 스테이트 7개가 개표도 지금 이정민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연될 수도 있지만 네네. 거기에서 또 접전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요. 또 재검표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를 예. 들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총 득표율의 0.5% 이하로 차이가 나면 의무적으로 재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사실은 정말로 최악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주 내로 판결이 안 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오늘 오후 정도면은 226대 219에서 스윙 스테이트의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6대 219 정도까지는 저희가 다 예상한 수치고 그다음에 7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초박빙으로 갔을 경우에는 수검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결과가 늦어지는 그래서 뭐 12일도 예상을 하고 뭐 몇 달도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박빙이라고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그 결정, 유권자들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정민 기자가 그렇지만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개표 시간이 달라서 그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레드미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붉은 신기루 현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붉은 신기루 현상은 이제 개표와 관련해서 네.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전 투표가 모든 주에서 본 투표가 끝난 당일날 이제 전자 투표분을 다 개표를 한 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한 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 사전 투표는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사전 투표 개표분이 후반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개표 초반에 아무래도 공화당 우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뭔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민주당이 쫓아 올라오면서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아까 미국지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동쪽과 중부, 미국 중부 쪽에 아무래도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 역시 이제 트럼프가 우세한 것이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붉은 신기루 예. 현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